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이슈 플러스부터 만나볼까요? 심재영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최근 몇 년간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서울시 한복판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산사태 피해에 있어서 이제 도시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토사와 빗물. 주택가는 물론 아파트 4층 높이까지 토사가 밀려와 1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식 집계로만 43명이 산사태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16명이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80여 건. 이제 도심도 산사태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 전국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1980년대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산사태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연 10.6회였던 국지성 집중호우는 2000년대 들어 14.4회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강우량을 기록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연속 강우량 587.5mm가 내렸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태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인구 밀집 지역 내 주요 산을 분석해봤습니다. 토질과 암석 특성을 입력하고 경사도와 강우량 등 물리학적 요소 계산을 거쳤더니 구룡산과 대모산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곳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사태 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역입니다. 위에서 쓸려 내려온 흙더미가 아래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토심이 깊고 침식이 일부 진행돼 불안정 토사가 쌓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풍화가 심해 물에 쓸려 내려가기 쉬운 모래와 흙이 다른 산에 비해 3배나 많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붕괴 발생이 용이하고 또 붕괴된 토사량들이 계곡을 타고 흙,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하류에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농경지나 인가에 많은 피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나 자갈과 흙 등이 물과 함께 하류로 세차게 밀려 떠내려가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토성류라고 합니다. 물만의 힘이 아니라 흙, 돌, 자갈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섞인 이 혼합물들의 어떤 파워 에너지가 가미가 되어서 엄청난 에너지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류의 농경지를 흙으로 덮친다든가 아니면은 큰 바위 같은 것들이 하류의 집을 타격한다든가 해서 물만 내려올 때보다 수십 배 강한 파괴력과 피해를 미치게 되는 재해가 토성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과 같이 흙과 안반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토성류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빗물이 흙으로 된 토층은 그대로 통과하지만 그 아래 안반층은 통과하지 못해 고이면서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토성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 정상의 조그만 흐름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방댐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사방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 실험.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흙과 자갈이 그대로 마을을 덮치지만 중간중간 댐이 토사를 걸러주면 그 피해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댐들을 이용해 중간에 에너지를 소비시켜 하류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사방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센서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안타깝고 아찔합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 조사도 없이 복구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비판도 좀 있던데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우기 전 완공을 위해 복구공사와 원인 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재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추가 보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큰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사태에도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울 텐데요. 하루빨리 이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 산사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홍콩의 경우에는 과거 연평균 300여 건의 산사태가 일어나 매년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7년 산사태 방제 전담 기관이 설립된 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평균 300건이면 한 달에 2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 궁금해요. 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다양한 산지 방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5년간 발생한 산사태는 단 3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 9년 동안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산사태만 걱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 폭우로 많은 곳이 물에 잠겼는데 도시 산사태도 걱정이지만 도시 홍수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두려운 재난재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약 40%가 호우와 홍수 피해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서울에 내린 104년 만의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도심 홍수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서울 도심에는 26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1908년 관측 이래 최고치. 지난해 7월에도 서울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심장 광화문은 또다시 침수됐고 강남 테헤란로는 누런 황토물이 흐르는 하천이 됐습니다. 국립방재연구소의 분석 결과 2000년대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70년대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홍수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홍수의 모습은 하천 범람 등으로 저지대 지역 주택 침수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이 찬 도심 속 배로에 둥둥 떠다니는 자동차 모습이 새로운 피해 양상이 됐습니다. 도시의 홍수 피해 모습이 변한 이유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우 패턴에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를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지금의 배수 시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는 인명피해가 한 35명 정도 났고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가 한 9만 4천여 가구가 발생됐고 그리고 재산피해가 한 440억 정도 났습니다. 그와 비슷한 비가 이제 2010년도에 또 내렸었는데 그때는 재산피해가 한 430억 정도 발생됐는데 침수는 2001년도 비해서 한 18,000가구 정도뿐이 안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 투자들이 많이 좀 됐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면산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16명 있었고 그다음에 침수는 한 15,000가구, 재산피해는 한 308억 정도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순식간에 물에 잠겼던 광화문. 해마다 증가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도시의 배수시설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해 피해를 입고 긴급 공사를 시행해서 광화문 네거리에 단면이 축소된 C자형 관가라고 그러는데 소위 그것을 대폭 키워놨습니다. 키워서 그동안에는 시간당 한 58mm 비, 5년 빈도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75mm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같은 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화문 광장 주변에 비물바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져가는 것을 대폭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그 정도 비가 오면은 작년과 재작년 정도의 비에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의 반복적인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에 빗물 바지를 확충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 주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의 습격이 잦은 일본은 대규모 지하 저류조를 만들어 도시 홍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설치된 수도권 외곽 방수로는 도쿄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깊이 70m에 폭 78m, 높이 18m로 전체 길이가 6.3km에 달합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이 저류조는 지하 터널로 이어져 있어 탱크 수위가 10m를 넘으면 초대형 펌프 4대가 초당 200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同じぐらいの雨、150ミリですとか160ミリといった雨が降った場合に、どれぐらいの被害が出たかと、3分の1以下に減っています。 지하 저류조 설치 이후 사이타마현은 매년 태풍 때마다 큰 치수 효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 역시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빗물 펌프장과 저류조를 설치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미래 기후 예측하는 기상의 학자들의 설명도 앞으로 2030년에 가면은 지금보다도 비가 상당히 배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이 되는 지역들은 지금 현재 방제시설 기준을 대폭 확충해서 현재는 시간당 한 75mm 수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대폭 키워서 시간당 한 100mm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대폭 확장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풍수의 저감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비에 견딜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침수될 수 있는데 홍수 위험지도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침수 지역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그런 계획이고요. 최근 도시몽수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에 강한 도시 만들기는 현대 도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재작년 추석 때가 떠오르네요. 즐거워야 할 명절에 반갑지 않은 집중호우가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재작년 추석 연휴에 집중호우도 그렇고 또 작년에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몇 년간 서울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폭우재해 취약성을 분석해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곳이 폭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폭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다는 건 그만큼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바로 아래 단계인 4등급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면적이 넓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비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폭우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요.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이번 평가 자료를 폭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기상 예측이 힘들다고 해서 언제까지 천재지변 탓만 할 수는 없죠. 방금 말씀하신 그 대책도 좋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사태와 홍수 등 도심 속에서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숲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1960년대 초 10% 이하였던 불투수 면적의 비율이 2010년 48%까지 증가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에 잠길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물을 흡수해 가둘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도시 인구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 내 숲과 공원 녹지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 모두 도시숲에 포함됩니다. 숲이 울창해야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서는 도시홍수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정원이 만들어져 운영 중입니다.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에 차도 쪽으로 통로가 나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 이 통로를 통해 화단에 물이 채워지게 되고 지하수로 스며들게 됩니다. 가로수 밑 부분에도 도로 쪽으로 통로가 있어 빗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단에 무럭새와 같이 습기에 강한 식물을 심으면 저장 능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잎이 붉은색을 띠는 홍띠와 은빛의 사초류 등은 경사면의 토양을 단단히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빗물 정원을 이용하면 초본류의 식재만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비해 60에서 80%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30% 이상의 빗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유속의 흐름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양 자체 내에 많은 수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우리가 뭔가 무너지거나 쓸려 내려가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산사태의 예방을 위해서는 숲에 나무를 많이 심기보단 숲을 잘 가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숲 가꾸기란 잡목을 잘라내는 숲가배기와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을 거치면 나무 하나당 뿌리의 깊이가 관리를 하지 않는 숲의 나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고 뿌리의 양은 5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나무의 뿌리가 산비탈의 말뚝과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산사태가 자연스럽게 예방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숲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건강한 숲은 산사태나 홍수를 막아주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저희한테 주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한참 더워지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 나무나 숲 안에서는 나뭇잎이 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숲이나 가로수길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뜨거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시숲. 과연 도시숲이 어느 정도 기온을 낮춰주는지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은 낮 12시부터 3시. 이 시간대 도로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온도계로 측정해봤습니다. 도로의 온도는 33.8도. 한여름의 무더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로 바로 옆 가로수 아래 온도는 얼마나 될까?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아래 온도는 31.1도. 바로 옆 도로와 약 3도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차이는 나무가 많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더 확연합니다. 한낮이지만 햇살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울창하게 숲이 우거진 산림욕장. 이곳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29.7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햇빛에 노출된 곳과 가로수길 그리고 숲 속의 기온 차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햇빛에 노출된 곳보다는 가로수길이 한 3도 정도 낮았고요. 숲속은 4도 정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곳보다 나무가 심겨진 곳이 기온이 낮은 이유는 나무가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차광 효과와 또 증산을 통해서 수증기를 내뿜음으로써 주변의 열을 없애서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효과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시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 대기 중 먼지를 감소시켜주고 차량 소음 역시 줄여줍니다.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줄여주는 숲의 본래 역할에 더한 도시숲의 기능입니다. 네, 맑은 공기와 안락한 쉼터,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까지 정말 다시 한번 숲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저류조 설치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모두 인위적으로 만든 장치들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는 자연으로 해결하라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화면을 보니까 나무만 심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가꿔줘야 또 사랑을 줘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수가 많은 숲보다 나무의 지름이 큰 숲이 장마철 재해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이 나무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숲 가꾸기를 통해서 나무의 지름이 더 커지고 또 커진 나무가 결국은 재해를 예방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15년생 잣나무를 기준으로 잡목을 잘라내는 속가배기를 해준 숲과 그렇지 않은 숲을 비교했는데요. 10년 뒤에 나무 지름이 약 4.5cm가량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숲 가꾸기가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 자연재해를 모두 예방하고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